맡은 대동의 김효섭입니다. 오늘 먼저 과기부가 세종시로 이전하잖아요. 열렬히 환영한다는 의미로 큰 박수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기부 다들 아시겠지만 세종시 이전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새로운 어떤 기회와 변화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기부 이번에 이제 세종시 이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연구 현장과 더 가까워져서 커뮤니케이션이 좀 더 잘 될 것이다,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가 있는 반면에 다소 또 부정적인 상황의 예측도 하시는 분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또 나중에 듣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잘 소통으로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과학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주제로 오늘 열게 됐는데요. 오늘 포럼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꼭 구현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함께 같이 고민하고 어떤 혁신을 만들어 나가다 보면 여기 현장에 있는 연구자분들, 그리고 이제 새로 오실 과학계 정책을 이끌어 나가신 과학 관료분들, 공무원분들에게도 어떤 좋은 환경이 구축되는 미래를 다 같이 상상해 보면서 오늘 포럼의 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특별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역 제1차관님하고 이창현 국장님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오늘 되게 어려웠습니다. 저도 노심초사하면서 이분들이 와주실까 못 오실까 막 이렇게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렸는데, 오늘 사실 국회가 이제 열리기 시작해서요. 오늘 이제 못 오시는 줄도 알았는데, 오늘 못 오시면 어떻게 하나, 이제 돈을 제가 맞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특별히 오늘 고생해서 오셨는데, 국회에서도 고생하시고 오느라고 또 고생하셨는데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잠깐 소개를 드리면, 오늘 이제 문명 차관님이 주제에 대해서 모두 발언을 해주신 다음에 되게 긴 시간, 짧은 시간이긴 하겠지만 과학정책대화, 패널 발표와 토론이 있고요. 자유토론도 순서로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항상 5분 브리핑을 하는데 좋은 정보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AI Festival attendees. I'm a personal AI Woven CEO Nikhil Jain, created using our state-of-the-art AI technology. I look forward to exploring the vast potential and amazing progress of AI technology with all of you. Thank you to our hosts at SoftBank, and please enjoy the conference. 이 시대 인공지능 기술 인재 양성의 중심인 이곳에서 여러분과 인공지능 응용에 관하여 의논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이게 인공지능 캐릭터예요. 이 오벤의 대표이사인데 인공지능으로 실제 육성을 녹음해서 하는데, 이분이 이제 7월 6일에 오시거든요. 이분뿐만 아니라 AI 페스티벌의 다음 주 토요일에 저희 특구의 연구자들하고 기업인, 그 다음에 전문 AI 소위 말하는 꾼들이 다 같이 모여서 AI가 도대체 뭔지 체감을 할 수 있도록 AI 댄스도 하고 아틀리에도 하고 뮤직도 하고 여러 가지로 AI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축제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7월 6일에 카이스트 문지 캠퍼스에서 열리고요. 소프트뱅크 벤처스나 특구재단 등등에서 특구에 많은 기관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7월 6일에 오시면 되고요. 아까 과기부 이전의 이슈에 대해서 다들 아실 텐데, 저희가 이제 취재도 하고 했는데 7월 25, 26, 27 이렇게 7월 말쯤에 쭉 이렇게 이전을 하신대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제 거주지를 막 이전해야 되고 생활이 이제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실제 생활 고심도 하시면서 다각도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1년에 완공될 신청사에 앞서서 780여 명의 공무원분들이 이제 이동해서 세종시에서 근무를 하고, 위치는 이제 산업부 현재 맞은편 건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주거지 확보, 주말마다 집 보고 이사 고심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충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가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개인적으로는 이웃집 누님 같은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뭔가 포스가 있으신 분인데 오늘 주제하고도 되게 잘 어울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문미혁 차관님 먼저 모두 발언 듣고 이제 정책 대화로 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미혁 차관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지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7월 말에 과기정통부가 전체가 이제 결국 세종시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로는 좀 환영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환영을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 저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괜히 간섭이나 와가지고 자주 막 불쑥불쑥 찾아와가지고 성가시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걱정도 하시겠지만 오히려 그거보다는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격거리가 멀잖아요. 저 서울에 앉아서 우리 대전의 연구원에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하고 마음이 어떻게 보면 좀 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따로 떨어져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또 가까이에서 자주 만나면서 생각하다 보면 훨씬 더 좋은 그런 파트너십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연구개발특구재단에서 또 이렇게 근사한 공간에서 정말 이렇게 오픈된 굉장히 느낌을 가지는 공간에서 이런 또 행사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시작을 우리 환영에 말하자면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과기정통부도 이 이웃으로 내려오면서 여러분들과 마음을 열어놓고 또 만나뵐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특구재단이 이제 이 대덕특구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긴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1세대 과학자분들이 원로가 되시고 또 그 다음 세대들이 중견이 되시고 또 신진 과학자들이 또 새롭게 이 대덕을 찾아오셔서 연구에 어떻게 보면 맥을 이어가고 계시는 그런 현장에 또 우리 과학기술 정책이 또 가깝게 결합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라고 또 희망을 가지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특구라는 것이 사실은 연구의 결과를 또 사회로 전달하는 역할을 좀 많이 해온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요즘은 이제 연구를 하는 그런 목적 또는 왜 연구를 하느냐 또는 국가가 또는 정부가 우리 과학자들의 연구에 왜 투자를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또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당연히 연구라는 것은 어떤 앞으로 어떤 기대 없이도 사실은 인간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찾고 호기심과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한 탐구심을 키워나가는 그런 과정으로서 당연히 존중을 1차적으로 받아야 되고요. 그 결과들을 또 우리의 삶에 또 이롭게 경제적인 이로움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고민하고 어렵게 느끼는 그런 문제들을 또 해결하는 과정에 우리 과학기술의 결과들이 잘 쓰일 수 있다면 굉장히 우리 과학자들이 또 연구를 한 그 보람을 또 크게 느끼시는 그런 과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사실은 매끄럽게 또는 조금이라도 더 많이 그런 경험들을 하실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이 우리 연구개발 특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연구개발 특구가 지금 대덕에 이제 이렇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져서 전국의 광주, 부산, 대구, 전북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역할보다는 사실은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민의 삶 속으로 또는 경제 현장 속으로 산업과 조금 더 밀접하게 결합되게 하기 위해서 강소특구라는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올해 새롭게 이번 주인가요? 지난주에 막 새로운 첫 번째 발표를 또 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우리 과학자 사회와 과학자 사회 밖에 있는 그게 기업인이 됐든 일반 국민들이 됐든 학생이 됐든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한 경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특히 이제 우리 과기정통부가 이전을 하는 것을 축하해 주시면서
이 마련한 이 토크쇼라고 하나요? 토크쇼인가요? 예, 이걸 보니까 구성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KDI 같은 전혀 과학과는 상관없을 것 같은 연구소에 계신 분들도 오시고, 당연히 우리 연구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그 다음에 기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같이 이제 발제를 하시는데, 저희가 올 초에 우리 과기정통부의 특히 1차 관실 이래서 국장님들하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과연 무슨 일을 올해 열심히 해야 될까? 이 고민을 하는 가운데 첫 번째는 기초연구 지원을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과 함께, 최근에 또 성과가 커지고 있는 바이오 경제를 조금 더 그 속도를 일으켜가지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한번 노력을 해보자, 그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그 한국형 그 발사체 성공을 정말 온 국민이 기뻐해 주셨습니다. 이게 저는 조금은 소극적인 마음이 사실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웃나라 중국은 뭐 달 뒷면으로 그것도 막 착륙까지 해가면서 한다는데, 우리는 이 엔진 이 시험 하나 이렇게 성공했다고 이렇게 국민들께 요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주실까 사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그런 시도를 우리도 한다라는 것 자체에 박수와 발채를 보내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 동력을 사실은 또 우주 산업이라는 전 세계 추세에 우리도 뛰어들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또 국장님들께서 고민을 해주고 계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창용 국장님이 하고 계시는 게 사실은 이 특구를 비롯해서 연구의 인프라가 전국적으로 잘 구축이 되도록 하고 운영이 되도록 하는 그런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구뿐만 아니라 출연연들이 어떻게 역할을 할까, 이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출연연에서 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우리 출연연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산업 발전을 이루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그 산업 기술을 일으키고 같이 노력을 해온 동반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공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지만, 이제는 변화되는 시대에서 우리 출연원들에게 국민들은 어떤 역할을 원할까 하는 그 고민을 다시 한번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의미에서 출연원들과 함께 아레나를 재정립하는 과정을 굉장히 이제 열심히 했고, 일정 부분 그 역할들이 연구자들이 스스로 의견을 내셔서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연연이라는 게 개별 출연연의 아레나에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우리 출연연 25개 또는 국가연구소들에게 정부의 세금으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역할을 해도 된다라고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그걸 고민해보면 출연연이 전체로 우리 국가 R&D에 정말 중요한 플랫폼이 되어줘야 되고 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이 요즘은 이제 수도권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나머지 지역들은 그동안의 속도가 좀 느려지거나 정체되어 있던 부분을 극복을 해내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 대전시에도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지자체의 장들도 예전에는 중앙에서 좀 뭐 주면 받아서 우리가 해볼까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요즘은 지자체장들을 만나보면 스스로 과학기술을 통해서 혁신을 꾸준히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누구도 그 성장을 지속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절실하게 깨닫고 계시고, 이번에 강소특구에도 굉장히 많은 열정을 또 지자체장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지자체장들과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지자체의 공무원분들도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면서 같이 중앙정부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역혁신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 우리 출연연들이 또 우리 지역의 성장을 도와주시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나라의 안에 있는 어떤 문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나라의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못한 나라들의 성장을 도와줄 사실은 의무도 있고요. 그것이 혹자는 뭐 시장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정말 그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국가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최근에만 해도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뭐 중앙아시아 그 순방을 나가셨을 때 그 우즈베키스탄인가요? 거기가 화학연구소를 우리도 한국처럼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고, 그 앞전에는 뭐 베트남이 브이키스트를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런 연구소를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요구가. 그래서 우리의 경험을, 예전에는 우리가 남이 어떻게 잘하나를 보고 배워가지고 이렇게 우리만의 어떤 과학기술 연구를 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 플랫폼을 구축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도움을 원하는 국가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국제 R&D의 또는 국제사회의 혁신의 정말 R&D 플랫폼으로서 우리 출연자들이 역할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한 개 한 개 몇 개의 그 전문 분야의 연구도 당연히 알차게 잘 해내야겠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국가와 지역을 위한 R&D의 정말 플랫폼으로 역할을 해나가실, 성장을 해나가실 수 있게 과기부도 정책을 잘 만들어서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일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모이신 분들처럼 과학이 문화로 온 국민들이,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만큼 이렇게 과학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순순히 동의를 해주는 국민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국민들의 그 따뜻한 마음 또는 과학을 존중하는 마음을 우리 과학자 사회가 받아서 다시 한번 그 국민들이 과학의 결과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과학 문화를 점점 더 또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키워나가겠다는 약속도 드리면서, 그 일은 당연히 여기 계시는 우리 과학자 사회와 같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외교라든지 이렇게 과학기술로 우리나라의 어떤 그 경쟁력을 갖추는 일과,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일들도 과학정책의 외연으로 우리가 확대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딱딱해집니다. 제가 보고서만 읽어가지고요. 보고서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을 하다 보면 막 그 보고서에서 본 용어들이 그냥 튀어나와서 딱딱해지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이렇게 사실은 딱딱한 얘기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고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 따뜻함을 직접 느끼면서 소통하는 기회가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오늘 이 소통의 광장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열심히 듣고 또 좋은 이웃으로 이 대전 그리고 세종 이 대덕을 아우르는 이 지역에 이웃으로 이사를 오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를 올 때 사실은 떡을 돌려야 되는데요. 떡을 일일이 돌리지는 못할 것 같고, 저희가 오면 대전시가 떡을 돌린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돌리나 한번 지켜보시고요. 떡을 안 돌리면은 떡을 이제 줄 때까지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 세종에 사실은 대전으로 오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종에 옹기종기 이제 정부는 모여 있으니까 글로 이사를 가는데, 세종하고 대전은 한 30분이면 왔다 갔다 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을 가까이 만나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떡을 저희가 먹게 되면 꼭 기사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안 먹게 되면 언제 떡을 먹나 뭐 이런 기사도 쓰겠습니다. 오늘 정말 죄송한데요. 뒤에 약속이 있어서 오늘 아마 패널분들 그리고 여기 참석하시는 많은 분들 얘기하는 설명부터 사실 이분이 쓰십니다. 그냥 껍데기로 돌아다니는 거고요. 국장님, 중앙부처의 국장이 얼마나 큰 파워가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직접 국장님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잘 소중히 듣고 또 말씀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함께 이루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먼저 자리를 뜨는 것을 양해와 용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차관님 떡 기억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시고요. 예.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본격적인 우리 과학 정책 대화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패널 되게 귀하신 분들 모셨는데요. 먼저 아까 방금 언급해 주신
이창윤 과학기술통신부 국장님 먼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창윤 국장님, 네, 앞으로. 네. 이분의 평가는 정책뿐만 아니라 인간성이 아주 좋은 그런 그 테크노크라트다. 좀 계속 그렇게 들었습니다. 좀 이따 말씀하실 때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네. 다음은 그 스타트업인데 요즘 핫한 인공위성에서 위성 영상을 분석해서 네, 그 SIA라는 그런 기업 스타트업 창업을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계시는 네, 전태근 SIA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그 여성과학자시죠. 젊은 여성과학자신데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정지선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요즘 그리고 과학대 중에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는 우리 박종원 원자력연구원 박사님도 모시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먼저 이렇게 세종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그 세종과 대덕의 연계 되게 중요한데 우리 KDI의 구자연 박사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 출연연 연구자의 대표죠. 연총 과학기술 출연연 과학기술인 협의회 총연합회 좀 긴데요. 연총이라고 부릅니다. 연총 회장님 모셨습니다. 세 분 먼저 하고 저희가 사전 질문도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 질문하고 이렇게 세 분씩 이렇게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이쪽부터 이렇게 가겠습니다. 남승훈 회장님부터 네, 해주시면 그 다음 순서로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켓을 이제 데모를 좀 네, 살살 해주십시오. 네네. 네, 출연연 과학기술협의회 총연합회 회장 남성입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예전의 과기부를 칭찬을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6년 전에 과기부에 차관으로 어떤 분이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차관이 되자마자 연구 현장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연총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저희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당시는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만 그분을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그분의 생각이 상당히 연구 현장의 과학기술 구축에 관심이 많고 그 생각이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지금 현재 과학기술공제이사장으로 계신 이상목 차관이십니다. 그 당시 제가 느낀 것은 지금 이 뒤에 이사장으로 계신 양승국 국장님, 그 당시 국장님인데 과기부 관료들도 출연연에 상당히 우호적이고 동료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과기부를 칭찬받아서 충분하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기정통부에 대한 성함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 3월에 연총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PBS 폐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뒤에도 보이시나요? 제가 잠시 보면 PBS 폐지에 대해서 찬성이 91%가 나왔고 PBS를 유지하자는 반대가 8%, 기타가 2%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출연연에는 PBS 유지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폐지의 절대적 다수가 폐지에 찬성을 하고 있다. 근데 지금 과기정통부에서 진행되는 걸 보면 R&R 재정비를 기반으로 해서 맞춤형 PBS로 개선하겠다는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연구자들은 연구의 수동성을 위해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출연연은 설립 초기에는 설립 목적에서 임무가 명확했죠. 그런데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임무도 또한 약간씩 변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연연 연구자들은
우리 출연연이 한국의 과학기술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현장의 연구자들은 핵심 역량에 매진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과기계의 순수를 추구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개혁을 지속적으로 사실 요구해 왔습니다. 그것이 R&R의 재정립이고 PBS의 폐지고 그런 것들이 다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렇게 저희 현장 연구자들은 지속적으로 전달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R&R을 살펴보면 지속 가능하면서 장기적인 인구 중심의 출연연을 위한 출연연의 운영을 위한 그런 출연연이 국가 혁신 체제와 과기계에서 어떤 위상, 어떤 역할, 어떤 운영 전략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큰 틀에서의 상황연관의 합의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출연연 하나만 임무 재정립을 잘하면 우리 과학기술계가 순수를 추구할 수 있었다. 거기에 있으면 제가 의심을 가질 수 없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R&R 재정립에서 과기부와 연구회의 역할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이 축구에 잠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축구를 보면 수비수가 있고 공격수가 있고 미드필드가 있겠죠. 그래서 수비수는 뭐 대학 정도로 따진다면 공격수는 산업체가 돼야 되고 출연자는 그 중간에 있는 미드필드 정도가 돼야 됩니다. 지금 R&R 재정립을 보면 미드필드 너희들끼리 패스를 어떻게 할 건지 잘 연습해봐. 그리고 볼을 어떻게 찰 건지 헤딩을 어떻게 할 건지 잘 봐. 지금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현대 축구는 어떻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는 팀이 승률을 갖고 갈 확률이 훨씬 높죠. 미드필드뿐만이 아니라 수비수, 공격수가 어떻게 유기적이고 조직적으로 서로 소리에 나간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얼핏 생각해 보니까 과학기술계는 스포츠계보다도 더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섭섭한 마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R&R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상대방 탓만 할 것이 아니고 각자 자기 자성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의 비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는 정부, 연구회, 현장 연구자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비전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러기 위해서는 소통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토론회라든가 간담회를 여러 번 했다 해서 그러면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느냐. 이 토론회의 무용론이 연구 현장에서는 지배됩니다. 해봐야 각자 자기 이야기만 하고 끝나더라는 거죠.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 2차, 3차 계속 해야 됩니다. 이것을 제가 탁구에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한 선수가 서비스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 서비스가 상대 테이블에 잘 들어갔는지, 이 네트에 걸렸는지, 관중석으로 날아갔는지 우리는 확인할 방법도 없죠. 그리고 한 번 더 양보를 하죠. 서비스 중거를 한쪽에서 받았다고 합시다. 20번을 했지만 그 20번 동안 관중석으로 날아갔는지 테이블에 잘 꽂혔는지 아니면 네트에 걸렸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이건 뭔가 하면 서로 간에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냥 일방적 자기 주장만 해서는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과기정통부가 세종시에 온다면 인접한 대들 연구단지의 현장 연구자들은 소통 커뮤니케이션만 잘 된다면 많은 지지와 지원을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는 우리 국토의 중앙 구도이기 때문에 상위원에서 찾아가기 아주 좋죠. 그래서 많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과기계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남탓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이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안녕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각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과학기술은 연구 현장에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어느 나라의 강유장단에서 유명한 것은 절대 아닐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의 연구자들은 자신을 맡은 바 최고를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연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영웅이라 불러주고 싶습니다. 이런 작은 영웅들이 연구 현장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말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무이신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 같이 다 함께 정부 연구자 간의 어떤 비전을 같이 만들어야 되는 인상이 깊었고요. 저희가 일부러 처음 매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무거울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시킵니다. 앞으로는 좀 이제 가벼울 것 같은데, 네, 세종에서 오신 KDI 구자연 박사님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KDI 구자연이고요. 차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소속입니다. 처음에 이 행사가 어떤 성격인지 잘 모르고 제가 개인적으로 대덕내 대표님하고 좀 잘 알아서 연락이 왔을 때 함께 했다가 지금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과학기술정통부가 세종에 오면서 대전에 대한 기회, 그다음에 대덕연구단지에 대한 의미, 대덕과 또 대전, 세종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이제 한 것 중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분야는 다르지만 고민은 같다라는 생각이 하나 드는 게요. 저희는 2013년 12월 25일, 6일날 세종시에 내려왔습니다. 그때 기억이 눈이 굉장히 왔고요. 네, 저희 혹시 세종시에 가보셨으면 남쪽에 이제 삼생활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저희 건물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크리스마스 날 이렇게 와서 이제 저는 사실 고향이 이제 논산이고 학교는 대전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좀 친숙했지만 저희 지원 중에 일부는 서울서만 살다가 이제 25일날 내려오고 26일날 부산에서 하면 27일날 첫 출근을 했을 때의 그 황량함과 그리고 이제 문화적인 충격이 서울서 자라는 분들이 그게 있더라고요. 두 가지에 굉장히 놀랐는데 저희 회사 앞에 우사가 있었습니다. 소 오는 소리를 듣고 또 하나는 이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송을 들으면서 저희 직원들이 갖는 문화적 충격이 꽤 컸었습니다. 이게 한 5년 지났고요. 이제 대전, 대덕은 아마 이제 뭐 몇십 년, 한 50년 되셨고 과학기술부는 이제 내려오시는데 저희가 서울에 있을 때 저는 이제 다른 직장을 다니다가 2013년 2월에 KDI에 입사를 해서 저희 홍동 시절은 그렇게 경험이 많지는 않은데요. 홍동에 있을 때 저희 회사하고 과천하고는 차를 타면 1시간이 넘게 걸렸었던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미팅을 하면 서울 강화문 정도에서 많이 하셨다는 것 같고요. 세종에 와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KDI는 기획재정부랑 일을 많이 합니다. 작년에 개인적인 경험을 놓고 봤을 때에 이제 처음에는 서울에서 회의를 많이 하다가 작년에 이제 저도 이제 서울로 회의가 너무 힘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서 과제를 하면서 그 과제 담당 사무관님한테 여기 사무관님 회의는 세종서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과제를 한 4-5달을 하면서 사무관님하고 굉장히 이제 소통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시간이 안 되면 5시나 6시에 만나자.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기획재정부까지는 약 15분 정도 걸리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과제를 잘 끝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약간 이제 제가 듣기로는 과학기술부가 내려오시면 시어머니 역할을 더 많이 하지 않으실까라는 고민도 되실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저는 소통의 기회, 커뮤니케이션 기회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이제 그 대전이 4차 산업혁명 도시잖아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의 대전이 과학기술정통부가 세종시에가 내려갔을 때 어떤 기회가 될 거냐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산업혁명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기계화에 의한 생산성의 극대화 어떤 높은 제고일 수도 있지만 또 한쪽으로 놓고 보면 연결과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 산업혁명 때는 철도가 승객과 화물을 날아가면서 영국의 기술 발전을 시켰고요. 1840년에 리버풀에서 맨체스터까지 철도가 처음으로 연결되는데 그러면서 영국의 기술 발전이 급속도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산업혁명 때는 그 대서양 해저 케이블이 빠지고요. 그러면서 금융의 국제화가 시작이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얘기 요새 많이 말씀을 하잖아요. 4차 산업혁명은 그 하이퍼 커넥티비티라는 굉장히 욕설알싸한 말을 하지만 대부분 이제 연결일 텐데요. 특히나 이제 대전에서 보면 다른 데서 대전을 볼 때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덕과 대전은 굉장히 좋은 기회일 것 같은데 왜 그 포텐셜이 살리지 못할까라고 하면 사실 대전과 대덕의 커뮤니케이션이 상대적으로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정부의 거버넌스도 꽤 큰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대덕과 과학기술부의 위치는 대덕은 대전에 있고 과학기술부는 서울에 있으면서 대덕의 시각이 서울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직적인 사고였을 텐데요. 세종시로 온다는 의미는 수평적인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저는 대전과 대덕의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4차 산업혁명의 대전의 포텐셜을 더 키울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제 대전과 대덕과 세종시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데요. 세종시는 대덕과 과학기술부의 관계도 있지만 큰 틀에서 놓고 보면 그 과학기술 정책과 경제정책이라는 틀에서 놓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관계가 저희 기관만 해도 과거에는 경제 분석만 중심으로 하다 보니 그것만 해도 충분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저희 원에서도 과학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융합이라는 측면에서 결국은 기술적인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도 저희 인문사회 경제연구원 쪽에서도 꽤 큰 과제이고 고민입니다. 저희 원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 원에서 작년에 이제 혁신성장의 길이라는 연구를 했었는데요. 그 카이스트의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님이 저희 연구진으로 들어와서 이제 과제를 하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WEF하고 세계경제포럼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그 과학기술부가 우리나라 정부가 WEF랑 공동연구하는 게 있고 공동연구하는 주관부처가 과학기술부일 텐데요. 과학기술부가 카이스트한테 의뢰를 해서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 연구원도 이제 참여를 같이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기관도 그 카이스트나 아니면 과학계에 있는 연구기관들이나 앞으로 교류를 많이 하려고 저희 연구원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과학기술부의 세종시 이전은 대전에도 세종에도 굉장히 큰 축복의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박수. 경제와 과학의 교류와 융합 공유하면서 축복의 계기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세종시 과기문정을 환영하셨습니다. 자, 이제 젊은 과학자 두 분 말씀을 듣겠는데요. 먼저 이제 원자력 연구원 박종원 박사님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박종원입니다.
앞서 두 분께서 굉장히 뜻깊은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좀 가벼운 주제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저는 그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로봇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요즘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시는 어떤 원자력 안전 분야에 관해서 안전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사고 대응을 해줄 수 있는 로봇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오기 전에는 이런 분위기인지를 몰랐습니다. 사실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소 무겁고 진지한 분위기인데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옷을 좀 깔끔한 걸 입고 오는 건데 사실 실험을 하다가 뭐 여기저기 기름도 튀고 그래서 이걸 좀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를 부르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젊은 연구자로서 젊은 연구자의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박이정통부에 좀 전달을 했으면 해서 저를 부르신 것 같고요. 제가 느끼는 건 이제 근래 이제 학생들이랑 이렇게 마주쳐서 얘기할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물어보면 연구원은 무슨 일을 주로 하냐라고 하면 이제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행정 처리가 가장 많다. 사실 저도 연구소에 있는 시간의 대부분 절반 이상 솔직하게 얘기해서 절반 이상은 행정 처리에 소모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거를 처리한 한 2박 3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 처리가 사실 요즘 뭐 정부나 과기부나 뭐 연구소나 이런 부를 수 있는 4차 산업혁명과는 사실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다. 이런 걸 좀 간소화시키고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해서 하나 아이디어를 드리고요. 다음으로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연구 자유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그 연구소에 오면 연구 자유도가 굉장히 높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 아무래도 연구소 내부에 있는 어떤 연구 미션이나 그런 큰 과제들 위주로 연구가 돌아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개개인의 연구 자유도는 생각보다 많이 떨어진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이 과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저희가 PBS 기반이다 보니까 그 프로젝트를 수주를 해야만 거기에서 저희의 월급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오리엔트돼서 연구를 해야 돼서 연구 자유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점은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자분들이 많이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연구 자유도를 좀 높일 수 있고 지속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숫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느끼는 이제 연구자로서의 괴리감 중에 하나는 바로 실적 숫자입니다. 실적 숫자. 연말마다 이제 어떤 연말 혹은 프로젝트마다 숫자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 논문 하면 논문 자체를 쓴다기보다는 논문이 몇 개를 쓰느냐에 좀 더 사실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한 논문 하나를 대단한 논문 하나를 만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분할을 해서 여러 편의 논문을 만들 수 있을까에 집중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 연구 그 자체보다는 너무 실적에 오리엔트돼서 돌아가는 분위기가 이 훌륭한 연구자분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좀 많은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이제 연구 시간과 관련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연구자에게는 많은 자유도를 부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연구는 사실 뭐 연구원에 이제 엉덩이로 한다고는 하지만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앉아 있다고만 해서 사실 연구가 잘 되는 건 아니니까요. 저희가 이제 뭐 공장 노동자가 아니니까 어떤 연구 시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저희 연구자들도 좀 더 의욕적으로 열심히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승훈 회장님보다 더 세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세다고 생각했는데 가볍게 얘기한다고 하셔서 페이스를 딱 쓰시는. 하여튼 말씀 감사하고요. 정지선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가볍게 해야 된다는 감방증이 갑자기 나왔네요. 네. 저는 여기에 초청하시면서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젊은 여성 과학자로 저를 찍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성은 빼고 제 생각에는 아마 나이가 중요할 것 같아요. 여성으로서도 이 나이 때는 되게 많은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나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젊은, 앞에 박 박사님 얘기하셨지만 저도 역시 행정장무라 칭하는 업무들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면서 사실 제 혼자만의 목소리가 아니고 또 동료들 비슷한 연령대, 비슷한 이제 연구 현장에 있는 동료들에게 물어봤더니 역시 이 얘기를 모두 다 하더라고요. 인력, 인사는 망사이고 인사를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인력이 굉장히 엄격한 상황이에요. 특히나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더욱더 이제 그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이게 분명히 선순환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 현장에 있다 보면 일은 해야 되는데 시간은 한정적이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중요한데요. 그 인력을 늘리는 게 사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차관님이 가장 중점적으로 하셨던 업적 중에 하나는 학생을 학생 근로자로 하는 부분이었는데 분명히 좋은 의도와 분명히 좋은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실제로 그 시행 이후에 정말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는지 정말로 그들의 환경이 괜찮아졌는지를 확인을 하셨다면 어떤 것인지 사실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나는 학생들은 그거에 그렇게 큰 만족감을 느낀다거나 하지는 않았거든요. 게다가 사실 그런 인건비가 굉장히 부담이 확 많이 올라갔는데 고스란히 그냥 현장에 있는 연구자들의 연구비에서 충당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외부 인력이라 칭하는 학생 연구원들이나 뭐 그런 분들의 사실 인력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에요. 근데 외부 인력은 정말로 그 위촉 연구원이라든지 포스닥이라든지 이런 정말 외부 인력을 뽑기가 더욱더 힘든 상황이어서 인력 이야기를 꼭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게다가 52시간 그거 시행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일을 하고 언제 연구를 하고 그런 부분들도 하게 됩니다. 실제 그 유연근무제 얘기도 사실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과연 연구자들에게 유연근무가 어디까지 허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저는 거의 재량근무까지 가도 연구원들은 문제가 없다고 사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악용되는 몇 가지 사례들이 너무나 크게 각인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일 안 하고 집에서 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쉽게 생각이 굉장히 그게 선정적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그런 쪽에 좀 많은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가능한 조직을 지키는 쪽으로 결국 그건 약간 관료주의적인 마인드가 아무래도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아까 박사님 얘기하신 역시 자유도랑 같은 의미에서 자율성을 좀 더 주셨으면 인력 활용에서도 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 실험이라든지 그런 쪽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시기보다는 적어도 과학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는 시스템적으로 그런 트레이닝 과정이 필요해요. 과학은 그게 뭐 학생들을 굉장히 막 노동자처럼 막 부려먹는 이렇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이 시스템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어거지로 제도화한다든지 이러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이야기를 해서 과학기술계만큼은 조금 더 플렉서블하게 무언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연구 결과를 직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부 시책이기도 했지만 직장 내 어린이집이 엄청 많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아이를 꼬마 남자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 제가 연구원을 진짜 열심히 다니는 가장 큰 이유가 어린이집이라고 저는 사실 농담 반 진담 반을 이야기할 정도로 직장에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맡기고 하는 것에 많은 부분 정말 부담을 돌고 있어요. 정말 나라에서 젊은 사람들
남자들이 결혼과 출산과 육아에 훨씬 더 능동적으로 하기를 원한다면 그런 부분은 정말 정부에서 팍팍 밀어주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칭찬을 함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요즘 듣다 보니까 전국 연구자분들이 상당히 행정, 그다음에 연구 자율도에 고민이 많으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좀 이렇게 조금씩 개선되면 좋을 것 같은데 연구소만 잘해야 될 게 아니라 진짜 정부에서도 도와주셔야 되고 다 같이 한번 진짜 이렇게 얘기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 얘기가 뭐 한두 해에 나왔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오셨으니까 진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스타트업의 SIA 전태균 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SIA 전태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스타트업 입장에서 그리고 연구소, 연구원들과 어떻게 협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전에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1세대 과학자분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대한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셔서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지금까지 굉장한 발전을 이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누구한테 여쭤봐도 과연 어디가 연구를 제일 잘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아마 이 개덕특구 연구단지에 속해 있는 연구소 연구원들을 뽑으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축을 좀 다르게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연구소와 연구원들 잘 하시는 건 굉장히 장기간에 체계적으로 계획이 잡힌 그리고 안정적인 연구와 실패를 해도 부담이 없는 그런 기초적인 연구와 핵심적인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실 텐데 저희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속도 그리고 현 시점에서 풀기 힘든 기술에 대해서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 시간축을 왜곡을 해서 정말 빠르게 연구를 수행을 하고 기술을 도출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소가 보는 연구와 저희 스타트업이 보는 연구는 관점이 같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에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어떻게 보면 축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연구소나 연구원 입장에서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제한을 당하고 있어요. 내가 과연 인공지능을 해야 될까? 인공지능을 정말 도구로서 받아들여야 될까? 인공지능을 직접 연구를 해야 될까? 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실제 여태까지의 과학기술의 그 체인은 과기정통부 그리고 연구소 그리고 대기업 그리고 스타트업 같은 반방향의 기술 이전이나 기술 전수, 스피노프 등으로 굉장히 많은 체계와 그리고 방향에 대한 제도들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많이 변화되는 시점에 있어서 과연 인공지능 기술을 직접 하시기에는 많은 연구소 자체의 계획과 그런 방향성을 한순간에 꺾어버리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들에 있어서 속도가 필요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인공지능 중심의 스타트업들이나 아니면 소규모 기업들 정말 한 분야에서만 하나의 문제만 정말 빠르게 풀고 있는 기업들과 같이 협력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그냥 연구소에서 정해진 일정 부분을 연구를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스타트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빠르게 만들어낸 기술 자체를 단순히 용역을 맡겨서 새로운 R&D를 다시 하는 게 아니라 기술 자체를 그대로 스피논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그런 성숙된 자세로서 그리고 먼저 연구를 해오신 굉장한 내공으로서 그 기술을 정말 잘 판단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에서 그런 오히려 반대 방향의 스타트업으로부터의 속도가 빨리 필요한 기술들을 연구소에서 흡수를 하셔서 그 당장의 전체 연구소의 방향에 직접적인 변화 없이도 혹은 소규모의 협력 형태로라도 이제 실제 많은 형태의 산학연 협력 등은 오래 들어오신 굉장히 진보한 단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역행해서 오히려 거꾸로 그런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만 안정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오히려 빼고가실 수 있는 굉장히 넉넉한 인적 자원과 그리고 역량들을 보유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그 기술 이전들은 단순히 행정적인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연구소 그리고 연구원 그리고 과기부 차원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연구소
자체에 어떤 제도나 방법이 아니라 과기정통부가 대전으로 그리고 세종시로 이전을 하게 된 것, 그런 현장에 대한 목소리를 좀 더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그게 실제화될 수 있는 제도나 아니면 실제적인 사례들을 하나씩 협력해서 만들어갔습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스타트업과 출연위원회 그 시간의 축이나 연구의 축이 다른데 그런 시너지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제안을 해주신 분들은 좋은 말씀 같습니다. 네, 근데 다섯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코스가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가지셨잖아요. 우리 이창현 국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제 직함이 과학기술자의 혁신관이에요. 제 직함을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뭔 일을 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연구가 정책실의 세 번째 국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기초정책관과 거대공동연구정책관이 R&D 투자를 하면 거기서 나오는 연구 성과들을 잘 비즈니스로 연계해서 뭐 경제적인 성과로 좀 이어지게 하는 일들, 그런 과정에서 요소들로 플레이어들이 이제 출연 연구기관들, 그다음에 기업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연구 산업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또 적극적으로 확산이 나갈 수 있는 어떤 선진화된 그런 어떤 혁신 모델들을 이제 좀 이식하는 일들을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95년도에 과학기술처에 일부를 했어요. 그때 아까 모델 아마 사회자분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총리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옛날에는 이랬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드려주면 그때는 그랬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뭐냐면 그때는 사실은 연구개발 사업이라든가 연구개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처럼 복잡다단하지 않았어요. 연구개발 사업도요, 대부분 과학기술처에서 대부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입부했을 때 95년도만 하더라도 제대로 된 연구개발, 국가연구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G7 사업 하나 있고, 기관들을 주로 하는 뭐 주요 사업들이 있어, 기관 고유 사업이라고 그때는 칭했었고, 스타 프로젝트라는 것들이 일부 있었고, 그런 정도였지, 뭐 다른 부처에서 연구개발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던 때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연구 현장이랑 정말 호영호재하면서 재미있게 현장 가서 연구자님들께서 무슨 연구하시는지, 저 아까도 생명연 원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생명연 안면도 국장에 가서 같이 연구자들이랑 밤도 새면서 그분들 어떤 연구 하시는지, 그분들이 구워주신 고기도 먹어가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어떤 현장에 애로사항이 있었는지도 같이 토론하고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24년이 지난 지금은 어떠냐? 사실 저희가 연구 현장에 갈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저희들이 연구 현장에 가는 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레벨 오셔가지고 관계 공무원들이 과제가 어떠느니, 성과가 어떠느니 따지는 것을 원하실 분이 있으실까요? 없어요. 그리고 사실 저희들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일단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먼저 처한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들이 현재까지는 좀 많이 좀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출연과 관련된 이슈들은 하나하나 더 쌓여만 갖고 해소되는 것들은 거의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하루 24시간이면 다 똑같잖아요. 근데 제가 스트레스를 가장 받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혹시? 저는 퇴근하면서부터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7시쯤 되면 저희 공보관실에서 다음날 나오는 신문이나 언론에 대한 어떤 스크랩을 사면해서 가판이라고 하는 것들을 간부들한테 보내줘요. 그래서 혹시라도 잘못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거나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그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한 7시쯤 되면 그 문자가 오는데, 오늘은 또 어떤 연구 현장의 문제들이 내일 가판 신문에 수록이 될 건가. 왜냐면 그거는 제가 대학까지 쫓아가가지고 제발 이런 부분들을 고쳐주십시오. 좀 내용이 좀 틀린데 이런 것들을 기자들하고 실랑이를 해야 되니까 저한테는 그게 제일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출연면에 관련된 이슈들은 왜 하나하나 좀 해소되는 게 아니라 맨날 쌓이고 갈까? 왜 그럴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뭐 저희가 여기서 뭐 어떤 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자리는 아니라 소통의 주제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레나 정책에 대해서 과기부의 역할이 잘 안 보이는 아쉬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사실 저는 아레나를 정립을 하면서 제가 직원들한테 기관에 아레나 정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입하지 말아라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레나라는 것은 지속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갈 수 있게 하는 환경이 중요한 것 같고 그거는 외부에서 던져주는 역할이나 미션을 가지고는 지속적으로 갈 수 없을 거다. 본인들께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분석해서 본인들이 국가사회적인 수요를 함께 고려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스스로 좌표를 설정하시게 해라. 그리고 때때로는 그런 부분들이 신임 원장님의 철학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외부 기술 환경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고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더 추가될 수도 있고 이렇게 갈 거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외부에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정치들이 주는 그런 미션 당신들이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 한 그거는 사실은 좋은 정치적인 어떤 방안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아레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어떤 소통, 내부적인 컨센서스를 맞춰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혹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혹시라도 원장님들이 그냥 프리텐딩을 하는 부분들은 없는지 정말 기관 한 분 한 분들의 생각을 다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설정하는지에 대해서만 잘 관찰을 하고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생각의 차이가 조금 진작에 이렇게 좀 같이 공유가 됐으면 저희들이 그냥 수수방관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기관의 역할로서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저희들 생각을 미리 밝혀드리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의 불찰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 어떻게 하죠? 아마 질문이 많으실 텐데 제가 대신에 아래는 하나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자유토론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서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 주시면 그때 제가 또 하고 싶은 이야기 어차피 또 이렇게 중복되는 거 하니까. 자, 이제 자유토론 시간을 할 텐데요. 말씀드렸지만 저희 오늘 뭐 100분 가까이 오신 한 분이 10분 얘기하는 패널 분과 더 많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1분으로 저희 가까운 쪽부터 1분 타이머 보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김은근입니다. 뭐 소통 관련된 저는 여기 소속 구성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일이 아니고 사람. 저는 한국에너지수련원 출신이고 정년퇴임하고 요새 동작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년퇴임하고 보니까 사람을 보니까 전 정권에서는 과기부도 그렇고 연구회에 고경력자 담당자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담당자가 없더라고요. 그 담당자가 옛날에 고경력자, 여성, 그 다음에 취약 이게 그래서 이거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 되나? 우리 퇴직한 사람은 공무자만 지적하겠습니다. 아직 시간 나오네? 20초? 예, 좀 더 쓰시죠. 그러면 이메일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과기부에 있는 분들한테 웹에서 이렇게 보내가지고 당신 이메일 가르쳐주면 내가 첨부해서 보내줄게. 답장이 없어요. 이메일은 보낼 수 있어요. 웹에 이메일이 가려진 이메일로 거기다 밑에 하단에 뭐라고 써있냐면 본인의 이메일로 연동돼 있다. 그러니까 가긴 가는가 본데 도대체 답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포기했습니다. 소통의 이메일 채널이 지금 아마 웹상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 듣고 싶으신 거죠? 태국과학기술자들 저희 이렇게 좀 다시 사회에 기여하실 수 있는 역할을 다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미래인재 정책국에서 이제 사실 그 업무를 좀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담당하시는 컨택 포인트는 제가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알려드려야 될지 나중에 저한테 명함을 주시면 제가 서로 올라가서 그 직원 성함과 연락처를 제가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전 질문도 사실 그 신청 받으면서 저희가 사전 질문도 받았거든요. 근데 공통되는 어떤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과기부가 세종시 이전해서 장단점이 뭐냐 이거를 이렇게 많이 물으셨어요. 그 사전 질문에. 그래서 장단점이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게 뭐가 있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어디 괜찮으신 분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쪽에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이렇게 하니까 우선 과기부가 이제 세종시로 내려오시면 우리 물리법칙에 모든 관계의 긴밀도, 관계는 거리 제고에 반비례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좋은 관계, 협력 관계, 관리하고 뭐 감독하는 게 아니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남성 회장이 얘기했네. 우리가 다 같이 사는 과기부도 대단한 성과를 내고 출연진들도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질문을 몇 가지 적었는데 간단히가 아니라 저 10초 내로 한 가지 제가 약속을 지켜야 다른 분들도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세 개인데 단어 세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기획평가에서 수구이제가 가능한 평면제를 도입하는 게 어떨까? 그러면 상당히 민주화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건 대통령께서도 수기제 민주주의를 늘 강조를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출연되는 정체성이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우리 아레나를 하듯이 아래에 대한 거는 시대 불변적인 가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리스폰시빌리티는 새로운 원장이나 새로운 정부가 우리에게 부여하는 임무다. 그 아레나를 하듯이 정체성을 우리 법에다 좀 넣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책관님께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는 과학기술의 창달이나 뭐 이런 것들을 위하여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 기관을 운영한다. 라는 법조항을 과학기술 기본법이나 이번에 특별법에 넣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 세 번째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출연연에서 대학을 옮기는 제일 큰 이유가 정년하고 연금입니다. 연금 제도를 한번 만드시는 게 어떨까? 공정에 있는 연금은 연금이 아닙니다. 아니면 기존에 있는 연금, 예를 들면 사학연금에 편입할 수 있는 거를 좀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 네. 지금 사학연금도 알아보니까 재정이 힘들어오면 우리가 들어가면 상당히 우호적인 것 같더라고요. 저번에 했을 때는 노조가 반대했어요. 사학연금. 요즘 분위기가 달라졌더라고요. 그걸 좀 고민해 주시면. 예. 죄송합니다. 시간 많이 끊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잠깐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뭐 말씀해 주신 수기제는 어쨌든 토론의 방식이니까 사실은 뭐 진정성 있게 이렇게 좀 논의가 돼서 결과를 도출해서 또 정책이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제 입장에서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환영하는 입장이고 사실은 기존에 저희가 정책을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들이 정말 연구 현장에서 원하시는 게 뭐냐. 물론 아까 91% PBS 폐지를 말씀하셨지만 그건 뭐 저는 또 다른 어떤 그러니까 이슈를 제기할 수는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연구 현장에서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통로는 수기제가 됐든 뭐가 됐든 그는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법에다 출연하는 정체성을 반영하는 부분들은 뭐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실리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의 위상 제고라든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라든가 안정적인 출연연의 연구 환경 조성이라든가 뭔가 좀 연계될 수 있는 실증적인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검토가 돼야 될지 선언적인 부분은 사실은 그거는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정년이나 이제 연금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공감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다 즉답을 하기에는 이게 사실은 거대한
큰 그렇죠. 문제라서 이거는 조금 더 정년만 하더라도 좀 더 이제 사회적인 어떤 담론이 논의가 이제 바로 전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전반적인 어떤 다른 부분과의 어쨌든 연계해서 같이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년이 다시 환원이 된다고 한다면 65세까지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한 분 한 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일이겠지만 과연 우리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력에는 과연 그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또 지금 현재 출연연 연구원의 인력 분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정년 연장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신진 연구 인력의 채용과 반비례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력 구조를 어떻게 연속적으로 연관성이 되는지도 좀 저희가 좀 분석을 좀 하고는 있고 거기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논의가 진행될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미리 좀 준비를 하고는 있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3분 내로 너무 이렇게 딱딱딱 말씀을 잘 해주니까 예, 좋습니다. 또 그 손을 자연스럽게 드시면 예, 우리 박윤환 대전어청 회장님 질문.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이제 연구소에 있다가 근무하고 나오든가 창업을 하든가 하면 되게 기술 개발하고 뭘 하나 새로 만드는 거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 만드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여기 이제 우리 그 스타트업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용역이라는 것은 엔지니어링 서비스입니다. 근데 저도 놀라운 게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개인별로 소위 말해서 용역 단가라는 것이 먹여집니다. 그 용역 단가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뭘로만 먹여지냐면 국가기술 자격으로만 먹여져요. 기사, 기술사로 됐을 때만 뭐 고급 엔지니어, 초급 엔지니어, 중급 엔지니어 이렇게 먹여지고 박사가 있고 박사로 해갖고 30년을 근무하더라도 초급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 생각에 이걸 굉장히 과거에는 또 안 그랬는데 이게 얼마 전에 바뀐 거예요. 한 10년 몇 년 전에. 그래서 지금 2016년도에 이걸 개선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어갖고 법을 바꾸는 것까지 초안까지 만들어졌었어요. 근데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많은 기업,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면 뭔가 만드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제대로 대가를 받아서 용역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으로라도 회사를 만들 수 있게 만들어주려면 저는 이건 엔지니어링 대가 부분에 대해서 하고 학사, 석사, 박사로 해갖고 경력을 쌓으면서 가는 코스도 반드시 대가가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바꿔줘야 된다 하는 걸 좀 하나 만들어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출연연구기관은 누가 뭐라 그래도 분야별로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뭐 기계 분야, 뭐 원자력 분야, 뭐 항공우주 분야 이렇게 하고 그 분야별 발전이 40년 전에 만들어진 게 아직도 유지가 그대로 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지금 우리가 말하는 AI를 얘기할 때 보면 그게 그럼 애트리가 해야 될 건가? 아닙니다. 원자력 연구원도 하고 지금 표준연구원도 하고 다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그런 어떤 그 분야별로만 집중이 되어 왔던 이걸 이제 과감히 허물고 결국은 융합으로 가야 된다고 말은 많이 하기 때문에 프론티어 기술단이라는 거 뭐 이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아직도 지배적인 거는 분야별이라는 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별을 좀 과감히 깰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책적으로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그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퇴직자분 여기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쩌면 거의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퇴직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퇴직자분들도 그런 부분에 과감히 진짜 참여해가지고 갈 수 있는 연구를 경쟁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부담되시면 아까 장단점 그 말씀 한번 생각을 해보시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게 뭐 보도 기록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나오셨으니까 장점 하나, 단점 하나 다 말씀을 언젠가는 하시고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장점 하나, 단점 하나. 생각이 더 필요하시면 국장님. 네, 그 엔지니어링 대가 서비스는 이게 사실은 이제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해서 사실은 이제 경력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기존의 이익단체들의 반대 때문에 사실은 관철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사안이고, 사실 저도 그 부분 때문에 많은 그 어려움을 당했었던 그 당사자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은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공격을 받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같이 한번 좀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출연연이 분야별로 발전을 해왔는데 이제는 융합 환경에 맞게 이제 그런 거버넌스나 어쨌든 뭔가 좀 서로 협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모색하자라는 부분은 오히려 저희가 좀 연구 현장에 던지고 싶은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작년 국감할 때도 사실은 법인격을 사실은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연구보다도 사실 연구를 관리하는 코스트가 훨씬 더 많지 않냐, 이런 지적도 사실은 있으셨어요. 근데 연구 현장에서는 사실은 기관의 아이덴티티는 유지를 절대 포기를 못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조금 또 다른 거대한 담론이니까 좀 제껴두고, 현재 어쨌든 어떤 그 거버넌스 체계 내에서도 사실 첨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아까 차관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출연연이 국가 R&D 플랫폼으로서 활용이 돼야 되는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이 사실은 개별적으로 미션에 따라서 수행하셔야 되는 사업들을 하시지만, 각각의 기관에 그러니까 분포되어 있는 코어 역량들을 하나의 역량으로 결집을 해서 파괴력 있게 해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나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출연연 협의체라는 것을 저희가 구성해서 지금 현재 소재, 바이오, 국방 분야,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은 서로 한 개 기관에서 끝장을 볼 수 있는 기술 분야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기관이 갖고 있는 강점 기술 부분들을 서로 연계해서 하나의 큰 대형 연구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획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조금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연구원 여러분들께서 사실 이제 좀 기관 간의 벽을 좀 허물고 니꺼 내꺼 없이 서로 한번 좀 같이 한번 같은 출연 연구원으로서 아이덴티티가 사실 더 큰 거잖아요. 개별 기관의 법인격보다도 우리는 하나의 출연 연구원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 융합의 어떤 그런 스피릿을 조금 더 발휘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들어서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질문 혹시 저희가 한 8시 반 거의 왔다 갔다 동요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그 한두 분 정도 더 받고 그 장단점 말씀 듣고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장단점 혹시 먼저 얘기하실 때 한 가지씩만 얘기하셔도 됩니다. 부장님께서 힘들어하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기정 통부는 그 국가를 대변해서 특정 지역이 아니라 국가 전체에 대한 과학과 기술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으로 내려오면서 그리고 대덕특구와 좀 더 가까워지면서 오랜 기간 이제 특구재단뿐만 아니라 대덕특구를 운영해 오셨던 그런 노하우와 그리고 그런 여러 사항들을 들으면서 대전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전을 중심으로 한 대덕특구 그리고 강서특구까지 모든 것들을 좀 더 배려하셔서 좀 더 지방 자치단체에 맞는 더 많은 현실적인 정책들과 방향성들을 수립해 주실 거라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대덕특구가 그동안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악기를 이제 과기정 통부가 좀 더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지금 장단점이 아니라 그 국장님 더 부담 주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하실 분? 예. 예. 여기 앞에 마이크 갖다 주시고. 저기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은퇴과학자입니다. 참 원자력을 공부하는 사람의 한 명으로서 원자력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왔는데 참 비참했던 거 걱정입니다. 여기 기자 수첩 보니까 무너지는 한국 원전 생태계라고 있어요.
왜 청와대와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지 조금 더 말씀에 좀 뭐라 그럴까 조심스럽지만은 왜 첨단 기술 이상의 이 원자력 한국 기술을 짓뭉개고 있는지 아주 처참할 정도로 걱정해요. 독자님께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은 원자력 연구소에서 나오셨는데 원자력 연구원의 입장은 어떤지 오늘 같은 모임에 원장님이 나오신대요. 사실. 예, 그 원자력 얘기가 사실 중요한 또 과학 정책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말씀을 그 사실은 뭐 제가 소관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제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번 포럼에 한번 주제를 해서 소관 국장님의 한번 좀 의견도 한번 좀 청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국장님을 그 다음에 모시게 하실 예정입니까? 그러면 저희가 약속을 해주신다면. 워낙 국장님 모시기가 요즘에 하늘의 별따기라. 말씀 안 하시는 게.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그 시에 우리 국장님도 오시고, 오늘 여기가 사실 저도 처음 알았는데, 오늘 여기서 행사하는 거는 특구가 생긴 일의 처음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의미도 있고, 강성환 기자님도 끝까지 계셔 주시는데,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 말씀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양성광 기자님 그래도 그 마지막 인사말 아니지만, 우리 양성광 기사장님 아니신 걸로 알고 계세요. 말씀하시죠. 예. 저 질문이 있었어요. 예. 아까 연천 회장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건데, PBS 뭐 이런 문제. 네. 그런 걸 저는 이제 아까 이제 여러 질문들이 나올 때 담당 업무냐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혹시 지금 과기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폐지를 하겠다는 사람이 많고 지금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과자를 가진 사람은 PBS가 좋다고 그러고 과자를 안 가진 과시청자가 아닌 사람은 PBS가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군요. 그냥 쉽게 말해서.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가 벌써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된 줄 알고 있는데. 오늘도 그 업무 영역이 아니시기 때문에 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 좀 드리려고 했고, 그 다음에 그 현재 과기부가, 그냥 지금 그러니까 그냥 유지하는 것을 입장이시라면 왜 그런지, 폐지하실 그 생각이라면 왜 이게 지연되고 있는지, 그것 좀 마저 답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 PBS 논의는 아마 1시간을 갖고 얘기를 해도 아마 짧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PBS가 단순하게 인건비를 어디에서 벌어오느냐에 관한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PBS가 아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심지어는 아까 말씀하신 인력 문제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문제 이슈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게 온오프로 이게 봐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게 현장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그럼 과연 문제에 대한 정의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 사실은 인건비를 어디서 벌어온다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이거 저거 다 여러 가지 PBS와 관련된 문제 제기들을 복합적으로 보면 궁극적으로 하나로 귀결되는 것이 연구하시는 시간에 과제를 수주하시는 시간 쪽에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게 되는 그런 어떤 코스트를 좀 줄여달라는 걸로 저희는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R&R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PBS 개선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기존에 저희가 이제 PBS를 이제 개선했었던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죠. 그때마다 저희가 했던 것이 안정적인 인건비 비중을 5%, 10%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기초연구 부분, 산업연구 부분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임기훈련식으로 저희가 이제 PBS 인건비 비중을 조금씩 올려주면서 이제 연구 현장에 이제 그런 어떤 NO를 저희가 이제 잠재시켜놓고 계속 갔었던 이슈라고 저희는 생각을 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차제 생각하고 있는 PBS 개선 방향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기관이 어쨌든 R&R을 통해서 이제 역할이 정립이 됐기 때문에
그 역할에 기반해가지고 저희가 요청을 드리는 거는 안정적인 출연금 비중을 저희가 높여드릴 겁니다라는 약속을 기관장님께 드렸어요. 다만 전제가 있습니다. 지금 하시고 있는 주요 사업, 출연금을 수행하시는 주요 사업을 성과 위주로 좀 정리를 좀 해주시라. 그러니까 지금 출연위원으로서 그러니까 어쨌든 해야 되는 그런 연구 부분이 있고, 그 사실은 여러 가지 연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저거 다 해야 되겠지만 무언가를 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좀 집중해야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을 거니 그 부분에 조금 더 재원이라든가 인력을 좀 집중해 주실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투자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상세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좀 잘 좀 골라서 전략적으로 주요 사업을 좀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출연금 비중을 가져가시는 것이 기관에서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시는지를 서로 거꾸로 기관에서 요청을 해 주십사라는 것이 이제 저희 쪽 요청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1년 만에 저희가 그런 출연금 요구하시는 비중만큼 저희가 한 번에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2년이고 3년이고 그런 방향으로 기관에서 요청하시는 PBS 비중을 저희가 이제 맞추어 드리는 걸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PBS 폐지를 왜 못하는 거냐. 근데 사실 PBS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거든요. 당시에 그 PBS를 제도를 도입했었던 그런 취지도 있고요. 그래서 PBS가 또 이제 부정적인 영향도 있긴 하지만 PBS가 갖는 의미, 함의가 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아까 그 원대량 의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연구의 자유도를 좀 달라라는 말씀도. 그러니까 출연위원 연구원이기 때문에 PBS를 폐지를 하면 국립연구기관의 연구기관이 되겠다.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의 출연연구원 연구기관이 되시겠다라는 말씀은 개인의 연구 자유도가 없어도 된다라는 말씀과 같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연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PBS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도 해야 되고 연구자로서 개인적인 어떤 관심 있는 부분에 있어서 PBS를 통해서 그런 충족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물론 메이저는 출연연구기관으로서 부여된 미션을 수행하는 그런 일들이 메인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포기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말씀 말고도 사실 몇 가지 현실적인 제약 조건들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그러니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91% 찬성이라는 그런 그 설문조사가 만약에 폐지를 함에 따라서 따라붙는 여러 가지 영향까지도 고려해가지고 아마 설문을 한다면 역시 91% 찬성이 나올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주제를 좀 정해서 한번 토론을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PBS를 그 18년 저는 이제 회사 들어가는 게 대동넷이었는데 18년 전부터 PBS를 계속 듣다가 뭐 나아진 게 없는 거는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계속 고민하고 현장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이게 풀리지 않는 수준인데 아마 제가 이 문제를 풀었다 하고 하는 그 정책과는 대대로 아마 과학계에서 칭찬을 받지 않을까. 제 말이 좀 이상한가요? 자, 이제 원래는 저희가 인사말, 환영사 이런 게 없는데요. 마지막으로 혹시 장단점 생각하시는 분 한 분 있으면 하시고. 장단점은 아니고 그냥 장단점 안 하면 안 되고 제 생각을 그냥 말씀드리면 젊은 시절 좋아했던 여인이 저희 집에서 아주 먼 경우와 가까운 경우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아주 먼 경우 같으면 좋아하지만 만날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그 결국 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당한 거리 있는 그 적당한 거리 내에 있어야만이 서로 만나서 소통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아무리 AI가 발달하고 통신, 5G가 발달했다 하더라도 서로 대면해서 사람의 표정을 읽으면서 소통하는 이상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세종시로 과기정통부가 오는 것은 대덕연구단지로 볼 때는 아주 좋은 신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시죠. 사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 해주시고 질문도 되게 주옥 같은 말씀
말씀 질문해 주셨는데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주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까 인사 말고 환영사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근데 특이하게 오늘은 환영사를 그 양성화 이사의 마지막 환영사 끝나는 환영사를 듣고 다 같이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처음 여기에서 행사고 또 호스트를 하셨는데 또 끝까지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말씀하실 게 또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잠깐 말씀하시고 우리 전체적으로 끝나겠습니다. 예, 배경음악까지. 저희 1층 단장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 모시고 좋은 행사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 사실은 그 2개 행사가 쫑이 나왔고요. 우리 TBC에서는 대덕이 아니라 과학문화 융합 토론이 지금 개최되고 거의 끝났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우리 이창희 국장이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옛날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뒤에서 난 내게 되게 편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2013년에 이런 출연연 혁신 문제 가지고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현장에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는 방법을 출연연이 자체적으로 혁신 방안을 만드는 걸 방법으로 해서 제가 그때 실장일 때였는데 연구소를 많이 갔었는데 거꾸로 그렇게 관심 많다고 하는데 찾아가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관심을 갖고 많이 말씀을 나누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좋은 우리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열린 프로그램 한 달에 한 번 되지만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여러 관련된 사람들이 만나서 그 소통의 장을 열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과기부 입장에서 제가 좀 대변을 하자 보면 사실 국장님 이상 되면 밖으로 보고하고 뭐 국회나 뭐 청와대나 이런데 그런 쪽이 더 일이 많습니다. 현장이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창구가 여러 개 있다 보면은 소통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소통의 창구를 자꾸 만들어 주시고 초청해 주시면 국장님과 과장님 오시면서 계속 서로 이제 이해 간격도 폭도 줄이고 또 좋은 대안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특구 재단이 그 중간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새벽이나 저녁 시간 항상 언제든지 먼저 말씀 주시면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창희 국장도 저한테 그런 기회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출연료께서 저한테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언제든지 달려가서 역할을 하시고 또 필요하면 과기부 또 모셔다가 같이 말씀 나눌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부터 이제 대전시와 같이 우리 리노베이션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출연료뿐만 아니라 우리 혁신 생태계에 있는 기업과 대학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을 이제 컨센서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을 많이 가질 텐데요. 많이 참석해서 좋은 의견을 많이 해주시고 뭐 꾸준함도 좋고 발전적인 방향도 좋고 많이 주시면은 우리 대덕이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혁신 생태계가 되도록 하는데 저희들 힘을 같이 합쳐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